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한능검 기본 개념 강의 24번째 시간 1910년대 무단 통치와 우리의 저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데요. 일제강점기는 정말 우리에겐 너무나 아픈 역사죠. 하지만 아픈 만큼 꼭 알아야 할 역사이기도 하니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기는 크게 1910년대와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 이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과연 각 시대별 일제의 통치 방식과 그에 따른 우리의 저항의 역사는 어땠는지 지금 바로 1910년대부터 만나볼게요. 1910년 8월 29일 우리의 국권을 강제로 피탈한 일제는 먼저 식민통치 최고기구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우리 민족을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는 무단 통치를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무단 통치를 대표하는 게 바로 헌병경찰제인데요. 이 헌병이란 건 군사경찰이거든요. 근데 군사경찰에게 일반적인 경찰의 역할을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훨씬 더 강압적이었겠죠. 정말 이 당시 헌병은 공포스러운 존재였는데요. 특히 직결처분권을 가지고 있어 바로 그 자리에서 재판 없이 처벌할 수 있었고요. 조선인에게만 태형을 실시했습니다. 이 태형이란 건 곤장을 때리는 걸 말해요. 사실 이러한 태형은 갑오개혁 때 폐지됐었거든요. 근데 일제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 조선 태형령이란 이름으로 이를 부활시킨 겁니다. 그리고는 조선인들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며 죄 없는 우리 민족을 탄압했습니다. 이러한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학교에서조차 마찬가지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학교의 교사들은 모두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어린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학교가 무서웠겠죠. 한편 조선총독부는 기존에 있던 중추원을 친일파 한국인들로 구성해 자문기구로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무단 통치로 우리 민족을 찍어 누른 일제는 다른 한편으론 식민통치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땅을 뺏어가기 위함이었는데요. 이때 일제는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지급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일정 기간 동안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토지를 신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고제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었고요. 일제는 이때 신고되지 못한 토지와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를 모두 조선총독부 소유로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토지를 일본인들에게 싸게 팔아넘겼는데요. 이때 조선총독부와 일본인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던 회사가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일제가 한국을 수탈할 목적으로 1908년에 만든 기관이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또 일제는 지주들의 토지 소유권만 인정하고 소장농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경작권은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대부분이 소장농이었던 우리 농민들은 더욱 힘들었겠죠. 한편 일제의 경제 수탈은 토지에만 국한되지 않았고요. 산림령이나 광업령, 회사령 등 많은 법령을 만들어 우리를 수탈했습니다. 이 중 이 회사령이 좀 중요합니다. 회사령이란 회사를 설립하려면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게 하는 걸 말해요. 근데 조선총독부가 허가를 잘 내줬겠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 민족의 경제성장은 더욱 위축됐겠죠? 이렇게 1910년대의 일제는 무단 통치로 우리를 찍어 눌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저항은 계속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910년대 저항의 역사 국내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시기 국내에서는 일제의 눈을 피해 비밀결사 조직들이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구한말 비밀결사 조직인 신민회가 활발히 활동했었잖아요. 근데 이 신민회가 1911년 백오인 사건으로 강제 해산이 돼요. 백오인 사건이란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날조한 사건으로 누군가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며 사건을 조작한 걸 말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안타깝게도 신민회가 해체됐고요. 또 다른 비밀결사 조직으로 독립의군부와 대한강복회가 활동했습니다. 이 중 독립의군부는 전라도 일대에서 임병찬을 중심으로 활동했고요. 고종의 밀명을 받아 비밀리에 움직이며 옛날로 복귀하자는 복벽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박상진을 중심으로 활동한 대한광복회는 공화정을 주장했으며 독립군 양성을 위해 자금을 모으고 친일파를 처단하는 등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박상진이란 인물은요, 판사 출신이에요. 하지만 일제의 밑에서 판사로 일할 순 없다며 국권을 뺏기자마자 바로 사표를 던지고 독립운동에 뛰어든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은 5명 모두가 판사였어요. 그들은 모두 나라를 파는 데 앞장섰는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쓴 판사도 있었네요. 이러한 대한광복회의 박상진 꼭 기억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국내에서 비밀결사 조직이 활동하고 있을 때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주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간도 삼원보에는 신민회의 후원으로 독립운동단체인 경학사와 독립군 양성을 위한 신흥무관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서간도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데 전 재산을 쏟아부었던 인물 기억나시죠? 우당 이회영 선생이라고 지난 시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회영을 비롯한 이회영의 육형제는 모두 독립운동을 위해 애쓴 분들입니다. 한편 북간도에서도 독립운동단체인 중광단이 조직되는데요. 이는 대종교의 후원으로 만들어졌고요. 1920년대 이후 북로군정서로 발전했습니다. 또 북간도에 세워진 민족학교로 서전서숙과 명동학교 역시 같이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이곳에서 역시 신안촌이 건설되며 건업회가 활동했고요. 최초의 임시정부라고 볼 수 있는 대한광복군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이 시기 국내외에서 우리의 독립을 위해 활동한 많은 단체들. 이들의 에너지는 마침내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거센 함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3.1운동이 일어난 건데요. 이 3.1운동이 일어난 배경과 전개 과정, 그리고 결과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배경인데요.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며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 대통령 윌슨이 발표한 민족자결주의는 우리에게 독립의 희망을 주었습니다. 민족자결주의란 각 민족의 정치적 운명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어요. 물론 이건 1차 대전의 패전국의 식민지들에게만 해당된 이야기였지만 우리 민족은 독립의 희망을 갖고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했습니다. 거기에 도쿄에서는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독립을 선언한 28 독립선언이 일어났고요. 일본의 중심에서 독립을 외치는 우리 청년들의 용기는 국내의 3.1운동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종의 인산일을 기점으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식을 하며 3.1운동이 시작됐고요. 같은 시간 탑골공원에서는 학생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독립만세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민중의 시위는 급속도로 퍼져 전 민족적 시위로 확산됐고요. 이에 일제는 무력으로 우리의 비폭력 만세운동을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독립을 향한 우리 민족의 시위는 더욱 거세졌고 이에 일제는 마을 전체를 학살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암리 학살과 고주리 학살을 들 수 있는데요. 제암리에 있는 주민들을 모두 한 교회에 몰아넣고 불을 질러 학살한 일제의 만행.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 3.1운동 때 태극기를 흔들다 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죽어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 사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의 모습입니다.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하다 잡힌 유관순 열사의 나이는 고작 17살이었는데요. 사진 속에 퉁퉁 부은 얼굴만 봐도 유관순 열사가 얼마나 모진 고문을 받았는지 짐작이 되시죠? 이렇게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아픈 희생 덕분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결실이 있었는지 3.1운동의 결과에 대해 살펴볼게요. 먼저 일제가 3.1운동 이후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그동안 무단 통치로 우리 민족을 찍어 누르던 일제도 우리의 전 민족적 항일운동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3.1운동은 중국의 오사운동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결실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입니다. 완전 중요합니다. 3.1운동 이후 지도부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와 상하이의 임시정부, 그리고 국내의 한성정부가 하나로 통합되며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때가 1919년 4월 11일이었고요. 이때 최초로 대한민국이 성립된 겁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은 이승만이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삼권 분립이 이루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정이었습니다. 이 삼권 분립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면 입법부로는 임시의정원, 행정부에는 국무원, 사법부로는 법원이 있고요.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위해 비밀행정조직인 연통제와 비밀통신기관인 교통국을 설치했고요. 독립운동의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공채를 발행했습니다. 또 국내외 동포들에게 독립운동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독립신문을 발행했는데요. 이 독립신문은 구한말 독립협회에서 만들었던 독립신문과는 다른 겁니다. 이름만 같아요. 그리고 외교활동을 위해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설치했고요. 이 밖에도 전 세계에 우리의 독립의지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처음과는 다르게 지도자들 사이의 이념의 대립으로 많은 갈등을 겪었고요.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독단적인 행동 역시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때 이승만이 국제연맹에 통치청원을 넣어요. 쉽게 말해 국제연맹에다가 우리나라 좀 통치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럼 이건 통치의 주체가 일제에서 국제연맹으로 바뀌는 거지 우리가 독립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임시정부 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반발했고요. 이러한 문제들로 결국 1923년 국민 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신채호 중심의 창조파와 안창호 중심의 개조파가 대립했지만 이러한 대립은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했고요. 이를 계기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에서 이탈하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탄핵됐고 흔들리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31년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섰는데요. 이 한인애국단부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 볼게요. 오늘은 일제강점기 그 첫 번째 시간 1910년대의 일제의 무단 통치와 우리의 저항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이 일제강점기의 역사는 많이 아픈 역사지만 그래도 힘들었던 이 시기 우리의 독립을 위해 애쓰셨던 많은 분들을 생각하며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